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된 이유는 직접 겪은 일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우연히 나쁜 상황에 휘말려버린 저의 이야기를 통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길 바라며 사회에 경고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두려움이 남아있지만 익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에 힘입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두 번째 결혼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20대 때 사랑을 쫓아 첫 번째 결혼을 한 후 남편의 외도와 심호의 시집살이로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혼한 남편은 심호를 방어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제게는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의심만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외도를 알아내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배신감 속에서 결국 아이 없이 결혼 생활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의 시간은 소중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결국 가게가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으로 인해 괴로웠지만 새로운 시작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성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남들보다 못한 상황이었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스스로 자영업자로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뤘습니다. 함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욱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고 그 노력 끝에 가게가 번창하게 되었답니다. 혼자서도 꾸준히 노력하며 힘들게 지내다가도 결국 성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저와 만남한 현석 씨는 늘 제게 친절하고 도움을 주던 배달부였어요. 처음에는 그의 관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호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남자를 만나지 않기로 다짐했었지만 현석 씨와의 만남은 제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다. 서로의 이혼 경험을 알게 되면서 더 조심스럽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어요. 둘 다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끼리 새로운 행복을 찾고자 했기에 서로를 믿고 결심하여 재혼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안정성은 뒤바뀌었구나 싶습니다. 과연 처음부터 재혼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 괴로움을 겪은 나는 새로운 남편에게 의심이 쉽게 들었습니다. 신혼부터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제가 남편을 쫓았어야만 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바쁜 남편이 일이 없는 걸 타고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어느 순간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 모습을 보고는 불륜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여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했어요. 결국 남편은 마지막에야 과거에 종교 활동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 만난 사람 때문에 날 찾아왔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해했습니다. 종교 활동이라면 얘기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일 텐데 왜 그걸 숨기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이유는 내가 무교자라서 그런 건가 싶어 날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의 마음도 뭔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아까 얘긴 전처와 교회 사람의 연관성에 대한 걱정이 너무 컸었던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즉시 내가 종교를 믿게 된 이유는 전처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처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고 종교에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당신을 만나서 종교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가 마지막 안식처였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 전처 때문에 힘들었던 시기를 이야기하며 전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부 전처 탓이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힘들었던 것을 알면서도 불륜 혐의를 품었던 자신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혼자 살아온 고아였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가 결혼 생활에서도 실패하고 빚을 지고 힘들었던 것을 알면 안타까웠습니다. 그에게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현재의 저도 자신의 자리를 발견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돈이 많이 모이지 않은 때여서 남편을 크게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가게라도 차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여력이 없었죠. 남편은 빚 갚느라 돈이 부족해서 신혼집도 제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전세를 얻은 것이라 그게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것에 감사해했지만 저는 남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돈을 필요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 정도를 필요로 했고 부부 사이에 그냥 용돈이라 생각하고 빌려줬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은 매번 수백만 원씩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이유들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남편이었어요. 조금 이상했지만 이전에 일로 괜한 사람을 의심했다 싶어 남편을 믿으려 했던 저는 대출까지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대출을 받아 가게를 연 상태라 더 이상의 대출은 쉽지 않았고 주변에 돈을 빌릴 만한 지인도 없었죠. 결국 마땅히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남편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가게 사정이 좋아지면 돈을 마련해 주겠다고 공수표를 던지고서 저도 가게 일에 더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지 않았던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름 아닌 남편의 동생이 죽었다는 얘기였죠. 여태껏 남편이 외동아들이었던 줄로만 알고 있던 저는 들어본 적 없는 시동생의 죽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여태 혼자 지났다고 믿었던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동생이 있었다니. 그래서 그때는 남편의 가족이 죽었다는 슬픔과 안타김보다 남편이 나에게 왜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당황스러움이 먼저일 수밖에 없었어요.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여보.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아무리 사정이 있었다 해도 가족이 있다는 걸 숨기는 게 어디 있어? 대체 무슨 사정인데? 숨긴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오래전에 인연 끊기고 완전 남처럼 지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보고 지낼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말을 안 하는 것뿐이야. 뭐 그렇게 말해도 나는 어떻게 해야만 하지? 당신은 항상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동생은 사실 혼자가 아니었어. 그냥 동생이라기보다는 나보다 나이가 어릴 뿐이었지만 나보다는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혼자인 것은 옳지 않아. 나도 참 창피했어. 형이면서도 동생이었지만 연락을 끊겠다는 건 참 창피해서 그랬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남편은 어쨌든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말해주려고 했지만 난 그냥 동생이랑 남편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부모도 없는 형제가 연락을 끊으려면 뭘 가지고 참고 사는지 쉽게 이해 안 돼. 동생이 당신에게 큰 과실을 저질렀어도 아니라도 당신과 상호작용하는 이유로 동생을 인도하게 된 당신이 자신에서 동생과 인연을 끊었어. 모두 내 탓일 거야. 뭐 어쨌든 내가 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겠지? 그는 난 나보다 더 어린 적에 부모님을 잃어서 마음이 혼란스러웠을 테니까. 그래서 학생 시절부터 사건을 자주 발생시켰어. 난 그런 동생을 제대로 안 챙기고만 혼내기만 했던 것 같아. 남편은 부모님보다 먼저 낡은 나이에 부모가 없어진 동생이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씨름의 모습이 보여 그렇다고 말했지. 그때는 모든 게 너무 어려웠어서만 동생을 따뜻하게 대해줄 생각보다만 혼내게 봐줬던 것 같았어. 처음에는 혼내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올 줄 알았지만 계속되면서 오히려 복잡해지기만 했어. 나도 노력해봤지만 모든 게 역부족이었던 것 같아. 제가 단모를 벌러나가는 동안 동생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일찍 술과 담배를 접하며 청소년 시절을 위험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를 치고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만 동생 덕분에 당신도 많이 고생했겠죠. 한때 부모를 여의치 않는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럼에도 끝까지 동생을 지켜줘야 했지만 언젠가부터 나도 힘들어졌고 동생을 무시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겠죠. 정말 힘들었는데 동생이 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을 알지만 그래도 동생을 놓칠 수 없었어요. 군대에 가면서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동생은 더욱 어긋났고 결국 가출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며 남편도 붙잡으려 노력했지만 헛수고였죠. 이미 머리까지 자란 동생은 형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나쁜 방향으로 향했고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도
동생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했던 남편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듣고도 오지 않은 동생과 영원히 관계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동생이 안타까웠고 걱정스러웠지만 두 형제가 이미 충분한 나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은 없었겠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쯤 며칠 동안 그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동생이 입원해 있었고 간암이라고 했습니다. 연락 없이 지내던 동안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식조차 효과가 없다고 하더니 이식조차 받지 않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식을 해주고 싶었지만 돈을 내줄 수도 없었고 돈을 빌려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손이 떨리면서 동생이 돈을 필요로 한다면 여기서 돈을 드리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돈이 없었고 신용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동생은 돈을 요청하면서 나에게 연락을 끊었어요. 아프면서까지 돈만 바라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어요. 그 후로는 동생을 몰랐다는 척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사망 소식을 듣게 되니까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남편의 동생은 어려운 삶 속에서 암을 얻은 것 같았고 혼자 싸우다가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연락하고 지내던 지인이 없던 탓에 밀린 월세를 독촉하러 찾아온 집주인에게 발견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더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복잡한 마음이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데 남편이 그 일을 나에게 말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고 남편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비밀을 숨기는 것에 섭섭했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되자 남편을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남편을 위로하다가 동생이 있는 병원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장례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던 남편은 척척 준비를 하고 동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남편의 내면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남편은 지인들에게 부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아무도 동생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동생의 핸드폰 속 연락처들은 매우 간결했습니다. 형이라고 저장된 제 남편의 번호 외에는 주인장, 병원과 같은 필수 연락처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외로운 사람이라도 가까운 친구 한두 명은 있을 텐데 동생의 핸드폰에는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더욱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내게라도 연락을 주지 화통을 터뜨려서 결국 혼자서 쓸쓸하게 죽어가다니 일하며 슬펐습니다. 남편은 동생이 혼자서 떠나는 마지막 순간이 너무 슬펐습니다. 장례식을 열기 위해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길 희망했지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동생의 친구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남편의 소수의 친구들이 장례식 자리를 채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동생을 잊지 않았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들은 남편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함께 지원했습니다. 오래되었다 들었지만 오랜만에 연락이 오고 찾아와줘서 다들 좋은 분들 같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인데 장례식에 함께 참석한 것은 누가 시켜준 것도 아니었는데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도자도 아닌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혼자 손님을 대접하던 것도 한숨 돌릴 수 있었어요. 다행히 한 분이 제 질문에 대답해 주셔서 짧게나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분이 우리 남편과 같은 교회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이 들었었는데 그런데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사실 남편이나 주변인이 많지 않아서 말이에요. 인연을 맺으면 쉽게 끊기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겠지요. 모든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게 종교인들의 목적이겠죠. 하지만 그 교회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냥 작은 교회에 다닌다고 했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태도가 다른 교회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연인에 대한 이야기라 불수잇 산란감기 호모는 사람들의 추해가 허구 같은 느낌 같았고 샵사인 퍼헤프스 ANSSS는 인도 멋진는 교회 생활에 대해 잘 모르는 일에 시도할 때도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올라를 일하고 있던 장소와 상황만 보면 깊게 생각할 시간 또는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남편은 놀라부 이응으면서도 하루 종일 동생 거짓 세례를 골뱅이 죽음에서 시작한 동생이다. 그것을 알고 나서 나 모두 확인을 맡기 시작하였다. 그 마지막 날 동안처럼 골뱅이 붙이고 죽음을 과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남편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 감안한 것에 동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느 때보다 돌아주기 어려운 중에 너무하다 싶은 남편에게 도움이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님이 도착하면 즉 골뱅이 오로든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골뱅이 생일 내내 밥도 충분히 먹지 못할 정도로 샵사인 마시는 무명의 그러더라도 그런 중요한 남편을 때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느낌이 남편은 오소절을 맞은 다음부터 젠간이 됩니다. 남편은 슬픔에 잠기지 않은 채 장례 절차를 따르느라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장례식장을 지켜주고 있던 저는 먼 곳에서 누군가가 제 방향으로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쪽에는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혹시 남편의 지인인가 싶었죠. 그분이 교회에서 오신 분인가요? 남편을 도와주러 온 교인분인가요? 싶어서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당황한 표정으로 반겼다. 교회요? 예, 여기 장례식장 찾아오신 거 아니세요? 저희 남편 교회에서 나오신 분인가 해서요. 아, 예, 맞아요. 장현규 찾아온 거 예. 저도 교회에서 나왔어요. 야, 역시 그러셨구나. 사실 거기가 아니면 딱히 올 사람이 없었어요. 계속 기웃거리십니까? 늦게 오셨나 해요. 아, 저는 장현규 씨 형 장현석 씨 안에 드는 정혜영이에요. 저는 잘 모르시죠? 아, 장현석 형제님이 재혼을 하셨나 봐요. 어머, 그것도 아세요? 저희 남편을 잘 아시나 봐요. 뭐 대충 사연은 알죠? 저희 교회가 워낙 끈끈하니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참 감사해요. 남편의 교회에서 온 여성분을 보며 저는 한 번 더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남편이 없는 동안 헌화만 한 그 여성분은 제게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뜸을 들이다가 이내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가보려고 해요. 남편이 오면 인사하고 가야겠어요. 실례지만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드릴게요. 종교인분들이 계셔서 이타심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남편과 함께 떨어져 앉을 뻔했던 장례버스는 거의 모자람 없이 가득 찼어요. 그로 인해 남편과는 떨어져 앉게 되었죠. 여보, 미안한데 어떻게 할까? 이분과 장례 관련하여 상의할 일이 있어서 말이야 하니, 아, 그래? 그럼 나 뒤에 앉을게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은 장례를 도와주시던 교회분들과 바쁘게 얘기를 나눠야 했기 때문에 저는 조용한 버스 뒷좌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교회분들과 섞여 앉기엔 불편했으니까요. 그렇게 앉아있을 때 누군가가 제 옆에 앉으려고 했어요. 다른 빈자리도 많이 있었는데 왜 굳이 제 옆에 앉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는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깊게 쓴 그 제일 마지막으로 문상하신 분이었어요. 아까 가신 줄 알았어 하며 깜짝 놀라면서 얼굴을 들었는데 장지까지 같이 가시려고 했어요. 다른 교인들과는 다르게 말수는 별로 없어 보였지만 왜 굳이 제 옆에 앉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를 만나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정말로 귀에 걸리는 똑바로 설명이었습니다. 혜영 씨는 남편의 비밀을 얼마나 잘 과장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혜영 씨는 그녀의 말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더 듣고 싶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위험한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영 씨는 그녀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에게 더 이상 무슨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의문을 남기면서 긴 밤을 보냈습니다. 혜영 씨는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사람들로 가득 찬 상황에서 그렇게 말해온 여자는 결국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혀냈습니다. 그녀는 나름대로 영등성권인 장현석의 전 부인이었어요. 당신보다 더 잘 아는 남자의 아내라면 뭐가 그리 놀라울까요? 라며 말한 그 여자의 소식은 남편의 전처가 나타난 것에 대해 전혀 상상치 못했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보여주는 진지한 표정에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로부터 진리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였다면 너무 신용이 부족한 남편을 둔 그 여자의 얘기를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은 그런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내가 알고 있던 그녀의 이야기와는 다르게 직접 만난 전 부인은 악역이 아니라 우아하고 평범한 여성으로 보였습니다. 비록 겉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모자로 얼굴을 가린 그녀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도 어째서인지 쫓아오고 있는 그녀의 행동은 나에게 나쁜 느낌을 줄 만큼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녀의 말을 거저 듣겠다는 결심을 내리고 그녀가 요구하는 대로 조용히 숨을 숨긴 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러 나오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 여자는 자신이 보이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했다. 어디까지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평범한 교회 사람들이 아니라 신비한 종교단체의 사람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데 자신과 전 남편, 그리고 시동생이 그 종교단체에서 같이 생활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교회 사람들이라고 소개한 그들이 모두 그 종교단체의 신도들이라고 설명했고 자신도 한때 그 사람들과 비슷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사치를 탐하여 인생과 재산을 허비했다는 얘기를 전처로부터 들었다. 그러나 실제 그 남편이 신용불량자가 된 것은 종교단체의 헌금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남편의 얘기를 믿어야 맞지만 자신은 전처의 말에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그들이 내게 전해주었을 때 정말로 와닿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그동안 남편으로부터 이상한 감정들을 느꼈었기에 그랬거든. 당시에는 열심히 설명하는 남편의 말을 당연히 믿었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의 설명이 모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런 빈틈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나 남편 전처의 얘기를 그냥 무시할 수 없었어. 처음에는 그게 맞는 줄로 알았지?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받아들이고 결혼을 택하며 내 삶을 그 안에서 살아왔지만 결혼을 하고 보니 나도 다른 인생들을 보게 되었어. 남편이랑 아이도 가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평범한 삶이 보여. 그런데 남편은 그랬어. 단체 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편이었고 남편의 동생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정신을 차렸어. 전 재산을 낭비하는 남편과 싸우게 됐고 점점 사이가 멀어져 가다 보니 내 정신이 점점 더 깨어났어. 그렇게 결국 이혼을 했고 그 단체에서 벗어났어. 그 후로도 남편과 남편 동생은 거기에 남아 있었어. 교회를 나가야 한 지 꽤 됐다고 설명했지만 결혼 후 종교 활동을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 아마 거짓말이었을 거야.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그 사실을 알만했을 거예요. 현규는 제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믿음을 잃었다고 했었어요. 처음부터 현규는 자신의 형 때문에 종교 생활을 시작했고 그 후 이혼하고 병을 얻으면서 회의를 느꼈었나 봐요.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겠다며 단체를 나왔어요. 남편의 전처에게서 시동생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동생은 종교 생활을 시작한 형을 따라 종교에 빠져드는 어린 청년이었어요. 남편은 가족의 조언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남편의 전처와 시동생만이 그곳을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처는 시동생을 구제해주려 이 버스를 따라 탔던 거였죠. 솔직히 지금 나와는 무슨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모르는 척해도 될까 생각했어요. 혜영 씨는 내 말을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았고 나도 이 사람들한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서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도 그렇게 될 순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그냥 모르는 척할 수가 없었어요. 혜영 씨는 지금 이 버스가 어디로 향하는지 모르시겠죠? 아마 장지로 향하고 있을 거예요. 이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숲속장이 있어요. 혜영 씨를 거기로 끌어들일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세뇌하거나 협박할 수도 있어요. 한번 엮이면 벗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망가야 해요. 이 사람과 빨리 헤어져서 혜영 씨 자신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혜영 씨는 아직 벗어날 수 있어요. 전처는 자신이 얼마나 어렵게 이혼하고 종교단체를 탈출할 수 있었는지 짧게 설명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 사이비들이 버스 안에 많이 타 있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뛰어내려야 해요. 의심받지 않게 조용히 내리는 게 좋을 거예요. 대낮에도 도로에서 도망가는 거라면 사람들도 혼란해할 거예요. 어차피 할 수 없어서 차를 세울 기회를 노리고 무조건 도망가려고요. 그런데 너 이름도 물어보지 못했네요. 이름이 뭐야? 정민이야. 나 정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무조건 도망가. 그리고 그 사람들과 다시 관계 맺지 말고. 나처럼 남편의 전처와 통성명도 아직도 못 정했어. 나중에 연락처만 받아서 버스를 타고 도망가야 했어. 조용한 길은 안 되고 도망치기 쉬운 곳이어야 했어. 그래서 차를 멈추고 멀미를 핑계 삼아 도망쳤어. 지금은 뒤늦게 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을 피하며 길을 내달려가고 있어. 지갑과 핸드폰을 소지하고 최대한 빠르게 도망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다가올 것만 같아서 눈물이 나올 지경이야. 버스에서 뛰어내려 그대로 도망친 나는 대로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근처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나를 없어진 것을 알았는지 남편으로부터 쉬지 않고 전화가 왔지만 전혀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나를 쫓아오는지 궁금했지만 지금 쫓아온다 하더라도 나를 따라잡을 확률은 낮을 것이라 생각하여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다 챙길 생각도 없이 중요한 물건들만 챙겨 집을 나왔어요. 남편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두려웠고 손이 떨렸지만 정민 씨가 해준 충고를 마음에 새기며 최선을 다해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곧 바로 택시를 타고 최대한 집에서 먼 숙박업소에 방을 예약했어요. 혹시를 대비해 현금 결제를 하고 남편을 피하기 위해 가진 일의 계획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를 찾던 남편이 놀랍게도 처음 보는 존재 같은 무서운 태도로 다가와서 이리 와. 너 어딨어? 대체 어디로 간 거냐? 다 알고 있는데 도망치려고 했냐? 자네랑 함께 해보자는 거야. 알았다고 나의 거짓말과 종교에 대해 다 알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그때 정말 다행했던 것은 남편과 제 혼인신고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둘 다 재혼이라 돈도 아낄 겸 결혼식 없이 살림을 합친 바람에 어쩌다 보니 혼인신고가 미뤄졌는데 그러는 사이 갑작스러운 시동생의 사망 소식에 결국 이 일이 벌어졌죠. 시동생이 아니었다면 남편에게 도망쳐서 어렵게 이혼 소송을 해야 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살아생전 본 적도 없는 시동생에게 고마워졌습니다. 그리고 내게 진실을 알려준 전처에게 더없이 고마웠죠. 나중에서야 모두 자세히 알게 되었지만 남편은 정말 사이비 종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도 모두 그 종교시설에 헌납할 돈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만약 그때 제가 돈을 마련해서 건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저한테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남편이 간을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의 죽음과 장례식 그리고 전처의 등장까지 그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간발의 차로 이루어진 우연들이 제게는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남편을 위해 신혼집과 가게까지 정리하고 남몰래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혹시 가게로 찾아올까 싶은 생각에 저는 지인을 통해서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 전화를 받았을 때 남편의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나를 찾던 남편이 놀랍게도 처음 보는 존재 같은 무서운 태도로 다가와서 이리 와. 너 어딨어?
대체 어디로 간 거냐? 다 알고 있는데 도망치려고 했냐? 자네랑 함께 해보자는 거야. 알았다고, 나의 거짓말과 종교에 대해 다 알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와 함께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니까 찾아오지 말라고. 그때 정말 다행했던 것은 덕분에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아쉬웠지만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하느니 그 편이 나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도 전 남편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 이혼 후 가고 싶었던 곳이었지만 연고 없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워서 미뤘어요.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빨리 새로운 곳에서 시작했을 텐데라는 후회가 드네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넘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정민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민 씨도 그 후에 별일 없이 잘 해결해 나온 것 같아요. 일이 모두 정리된 후 연락이 닿아서 종종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게 새로운 시작을 한 정민 씨와 나는 피해자들끼리 연대하기로 해서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저나 정민 씨 모두 앞으로 남자를 만나는 생각은 없어서 더욱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